챕터 1 혼자 남은 노인. 한춘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었다. 천장을 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다. 어제 화장실에서 넘어진 게 아직도 남아 있었다. 후. 한숨이 먼저 나왔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들여다 손이 떨렸다. 물이 철썩 넘쳤다. 아, 이게 또. 목소리도 이상했다. 말이 꼬이는 것 같았다.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왔다. 춘배는 입술을 몇 번 다셨다. 괜찮아. 그냥 잠이 덜 깬 거야.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남양주 외곽 다세대 주택. 춘배가 혼자 사는 이곳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창밖으로 새소리만 들렸다. 아파트 단지처럼 사람 사는 소리가 안 났다. 복도에 발소리 하나 없었다. 옛날엔 시끄러워서 싫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리웠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아내가 부엌에서 냄비 부딪히던 소리. 다 사라졌다. 아내는 3년 전에 갔다. 뇌출혈이었다. 춘배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했다. 119 불러서 병원 가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던 그 긴 시간. 결국 아내는 돌아오지 못했다. 나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지. 춘배는 혼잣말을 했다. 말버릇이 됐다. 혼자 있으니 말을 안 하면 입이 굳는 것 같았다. 오전 9시쯤 전화가 울렸다. 큰아들 도현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어제 넘어지셨다고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미끄러진 거지. 병원은 가보셨어요? 안 갔어. 괜찮으니까. 전화 너머로 도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사시는데 뭐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괜찮다니까. 형님이 걱정하시잖아요. 춘배는 말을 삼켰다. 걱정인지 부담인지 헷갈렸다. 도현은 말을 이었다. 아버지, 요양병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다 챙겨주고 밥도 나오고 안전하잖아요.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희도 생활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춘배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다. 돈 걱정하지 마. 내 돈으로 할게.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춘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더 떨렸다. 오후 2시쯤. 이번엔 딸 지원이 전화했다. 아빠, 나야. 오빠한테 들었어. 요양병원 얘기. 그래. 아빠, 그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금방 죽어. 지원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나는 괜찮아. 아니야. 내가 아빠 모실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춘배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 집도 좁잖아. 애들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방 하나 비워줄게. 그럼 내 남편은 뭐래? 지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 오빠가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아빠, 그렇게 보내면 안 돼.
춘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딸아이가 고맙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다. 지원아, 넌 내 살림 챙겨. 아빠는 알아서 할게. 아빠,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었다. 춘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 자식들 이름이 떠 있었다. 도현, 지원. 둘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였다. 나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저녁 6시. 춘배는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고령화 시대 요양병원 부족 문제 심각. 춘배는 채널을 돌렸다. 광고가 나왔다. 든든한 장례보험, 가족에게 짐 되지 마세요. 화면 속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춘배는 리모컨을 내려놨다. 장례보험. 아내 장례 때 돈이 꽤 들었다. 도현이 대부분 냈다. 그때 도현 얼굴이 떠올랐다. 피곤하고 짜증난 얼굴. 내 장례는 누가 치러줄까? 춘배는 중얼거렸다. 자식들이 싸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무도 안 올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춘배는 TV를 껐다. 고요함이 다시 밀려왔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밤 10시. 춘배는 화장실에 갔다. 발을 조심조심 옮겼다. 어제 넘어진 곳이었다. 바닥이 미끄러웠다.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였다.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춘배는 벽을 붙잡았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 침대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안 왔다. 천장만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아내, 자식들 젊었을 때 일하던 시절. 나 이렇게 늙었나? 손을 들어봤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춘배는 손을 내렸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 흘렀다. 새벽 2시. 춘배는 다시 눈을 떴다. 뭔가 이상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잘 안 쉬어졌다. 이게 뭐지? 춘배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다. 옆구리가 아팠다. 손을 가져다 댔다. 식은땀이 났다. 혹시 공포가 밀려왔다. 춘배는 휴대폰을 찾았다. 탁자 위에 있었다. 손을 뻗었지만 잘 안 잡혔다. 손이 너무 떨렸다. 제발. 간신히 휴대폰을 집었다. 119를 누를까? 아니면 도현한테 전화할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 춘배는 망설였다. 그리고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춘배의 방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2 도장을 찍으라는 말. 딸 혜진이가 요양보호사를 구해왔다. 아버지, 이분이 김미영 선생님이세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실 거예요. 미영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다. 아버님,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드는 게 불편했지만 딸이 구해온 사람이니 믿어야 했다.
미영은 매일 아침 10시에 왔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 청소를 했다. 춘배가 병원에 갈 때면 택시를 불러 함께 갔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약을 받아들고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버님,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미영은 친절했다. 말도 부드럽게 했다. 춘배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혼자 낀 일을 때우던 날들보다는 훨씬 나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영은 집안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장롱 서랍을 열어보고 책상 위 서류를 훑어보았다. 춘배가 보고 있으면 슬쩍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춘배는 별말 없이 지켜봤다. 딸이 보낸 사람이니 나쁜 짓은 안 하겠지. 그런데 미영은 자꾸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 통장 어디 두셨어요? 병원비 낼 때 필요한데. 병원비는 혜진이가 보내준다. 그래도 아버님 통장은 제가 알아야죠. 만약에 급할 때 쓸 수도 있잖아요.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다. 통장은 침대 밑 서랍에 넣어뒀다.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미영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친절했던 말투가 점점 재촉하는 투로 바뀌었다. 아버님, 이거 좀 찾아주세요. 저기 열쇠 어디 있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서류 좀 보여주세요. 춘배는 불편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혜진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였다.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님, 병원에서 필요한 동의서래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춘배는 안경을 썼다. 봉투 안에 든 서류를 꺼내 펼쳤다. 글씨가 빼곡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뭐라고 쓰여 있나? 그냥 병원 치료 동의서예요. 다들 쓰는 거예요. 춘배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재산관리 위임장.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본인의 재산관리 일체를 위임한다. 통장, 부동산,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수임인에게 부여한다. 춘배의 손이 떨렸다. 이건 병원 동의서가 아니었다. 이거 병원 서류가 아닌데. 미영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건 혜진 씨가 부탁한 거예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만약에 급할 때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혜진이가 그랬어. 네. 저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춘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안 찍겠네. 아버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다들 하는 거라니까요. 형식적이면 왜 내 도장이 필요한가?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하세요. 생각해 보시고. 미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가방에 넣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뒀다. 여기 두고 갈게요. 혜진 씨한테 전화해 보세요.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영이 돌아간 뒤 춘배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다. 수임인 이름에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춘배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왜 내 재산을 미영한테 넘기라는 거지? 춘배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혜진아, 미영 씨가 서류 들고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전화 좀 해라. 답장은 없었다. 춘배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그날 밤 춘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영은 다음 날도 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춘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아버님, 서류는 생각해 보셨어요? 안 찍을 거야. 왜요? 혜진 씨가 그러라고 했는데. 혜진이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미영은 방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조금 들렸다. 아버님이 안 찍으신대요. 어떻게 해요? 춘배는 가슴이 철렁했다. 미영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혜진이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미영이 다시 들어왔다. 아버님, 혜진 씨가 꼭 찍으시래요.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무슨 큰일? 아버님 혼자 계시잖아요.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하면 누가 병원비 내고 집 관리해요? 그건 혜진이가 하면 되지. 혜진 씨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안 찍어.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딸이 시킨 건데. 딸이 시켰으면 딸이 직접 오지. 왜 당신이 들고 와?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챙겨 나갔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요. 문이 닫혔다. 춘배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안에서 춘배는 서류를 다시 꺼내봤다. 재산관리 위임장.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 통장, 내 집, 내가 평생 모은 게 전부 미영 손에 넘어가는 건가? 춘배는 서류를 구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혹시 혜진이가 정말 필요한 서류라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춘배는 휴대폰을 들었다. 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춘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바람이 불었다. 춘배는 문득 생각했다. 미영은 내일도 올까? 그리고 또 도장을 찍으라고 할까? 혜진이는 정말 이 서류를 알고 있을까? 춘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것. 챕터 3 갈라지는 가족. 춘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들 도현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온 날이었다. 아버지, 오늘 가족회의 좀 하려고요. 도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다. 춘배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회의? 진명의 문제요. 순간 춘배의 손이 멈췄다. 진명이가 왜? 도현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요즘은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져요. 춘배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냥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상속. 네, 상속이요. 미리 정리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때 지원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살아 계신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해?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원아, 현실을 봐야지. 아버지 연세가 어느 정도신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앞에서. 춘배는 두 남매를 번갈아 봤다.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재산을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도현아. 춘배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버지, 너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장래 걱정을 하냐? 춘배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간병한 사람이 상속받는 시대예요. 법원 판례도 다 그렇게 나와요. 춘배는 눈을 크게 떴다. 간병한 사람? 네, 요양보호사요. 아버지 옆에서 몇 년만 있으면 그 사람도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지원이 끼어들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너는 너무 순진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하는데. 춘배는 입술을 깨물었다. 김 선생.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주는 그 사람.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는 그 사람. 자식들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는 그 사람. 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러는 게 다 아버지 생각해서 그래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문제, 무슨 문제? 통장 관리도 그렇고. 요양보호사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춘배는 가슴이 답답했다. 내 통장을 내가 왜 못 맡기냐?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춘배는 벌떡 일어났다. 뭐, 판단력이 흐려. 아, 그게 아니라.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냐? 춘배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지원이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너희가 날 뭘로 보는데 내가 진정을 해. 춘배는 손을 뿌리쳤다. 다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내 집에서. 도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나가. 춘배의 외침에 도현 부부가 먼저 현관으로 향했다. 지원은 아버지를 한 번 더 쳐다봤다. 아빠, 너도 나가.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춘배는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혔다. 춘배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간병한 사람이 상속받는다고? 김 선생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그 얼굴. 약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 사람. 설마 그 사람도. 춘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도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날 저녁, 옆집 방 노인이 찾아왔다. 춘배 형님, 아까 소리 들렸던데 괜찮으시오? 춘배는 차를 내왔다. 괜찮지 뭐. 자식 새끼들이 날 미리 묻으려고 하더군. 방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요새 그런 집이 한둘인가요? 박 형은 괜찮나? 괜찮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 두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춘배 형님. 응. 요양보호사분, 조심하세요. 춘배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아, 김 선생님이 나쁜 분이라는 건 아니고요. 박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번에 5층 할머니 있잖아요. 거기 요양보호사가 통장 관리하다가 문제 생겼대요. 통장 관리? 네. 처음엔 병원비 내려고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갔다나 뭐라나. 춘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고소했대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됐다던데. 춘배는 차를 내려놓았다. 김 선생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형님,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요새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 노인이 나간 뒤 춘배는 오랫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다. 춘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자식들 목소리가 들렸다. 상속 문제 복잡해진다. 간병한 사람이 상속받는 시대.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도 있다. 그리고 박 노인의 목소리. 통장 관리하다가 문제 생겼대요. 춘배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쭈글쭈글한 손등. 힘없이 떨리는 손가락. 나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춘배 선생님, 저예요. 김 선생의 목소리였다. 밝고 따뜻한 목소리.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챕터 4 결단의 밤. 춘배는 핸드폰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딸 번호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다. 여보세요, 아빠. 응, 나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춘배는 침을 삼켰다. 미선아. 요양보호사, 그만 오시게 해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요?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혼자 지낼게.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형이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왜요? 혼자서 어떻게 지내시게요? 춘배는 눈을 감았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울지 마세요. 아니야, 안 운다. 그냥 됐다. 요양보호사 계약 끊어라. 아빠는 괜찮아.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춘배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계산대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다. 어르신, 요즘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저기 골목 안쪽 최 씨네 할아버지요. 딸이 요양보호사 붙였다고 아들이랑 싸웠대요. 돈 문제로. 춘배는 라면을 집으면서 귀를 세웠다. 그게 뭐가 문젠데? 아이고, 어르신. 요즘 간병이 상속보다 무섭다잖아요. 누가 더 돈 쓰고, 누가 덜 쓰고, 그러다 나중에 유산 분배할 때 난리 난대요. 그래. 네. 그래서 요즘 자식들은 부모 돈 쓰는 거 되게 예민하대요. 나중에 뭐라 들을까 봐.
춘배는 라면 값을 내고 나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간병이 상속보다 무섭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춘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 안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춘배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딸의 억지 웃음,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살얼음 같은 분위기. 이 돈 때문이구나. 춘배는 벽에 붙은 통장 사본을 내려다봤다. 8천만 원. 평생 벌고 모은 돈. 그런데 이게 자식들한테는 싸움거리였다. 내가 죽으면 이걸 갖고 또 싸우겠지. 춘배는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남기려고 했는데 원한만 남기는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춘배는 은행에 갔다. 은행 창구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부 좀 하려고. 기부요? 응. 7천만 원. 지역 노인회에 내고 싶어.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7천만 원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돈인데 내가 쓰는 거지. 하지만 가족분들은 아세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도 돼. 내 돈이야.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런 큰 돈은 보통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는 게. 상의 안 해. 내가 결정한 거야. 춘배는 단호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시겠어요? 춘배는 끄덕였다. 기부 서류를 쓰는 동안 춘배는 생각했다. 이 돈이 남으면 자식들은 싸운다. 그러면 내 장례식 날도 서로 얼굴 붉힐 거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기부금 수령증을 받고 나왔다. 통장 잔고는 1천만 원. 장례비 5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춘배는 책상 서랍에서 백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썼다. 각서. 나 박춘배는 내가 죽으면 화장으로 처리하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길 바란다. 장례비는 500만 원 이내로. 자식들아, 싸우지 마라. 내가 남긴 게 집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사이좋게 나눠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춘배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 썼다. 내가 죽은 뒤에 열어볼 것. 밤이 깊어갔다. 춘배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내가 남긴 건 집이 아니구나. 춘배는 중얼거렸다. 집이 아니라 마지막에 덜 미안해지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날 밤 춘배는 몰랐다. 아들이 은행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했다는 것을. 집은 조용했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5 마지막 선물. 일주일이 지났다.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도현 고객님이십니까? 여기는 국민은행 자산관리센터입니다. 네, 그런데요? 고객님 아버님 명의 계좌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신지. 박춘배 고객님께서 지난주 전 재산을 출금하셨습니다. 통장 정리도 완료하셨고요. 혹시 고객님께서 아시는 내용인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전 재산을요? 네. 정기예금, 적금, 펀드 모두 해지하셨습니다. 잔액은 현재 0원입니다.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원에게도 같은 전화가 왔다. 두 사람은 부랴부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춘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도현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통장 다 정리했다고요? 지원도 뒤따라 들어왔다. 아빠, 돈 어디 갔어요? 설마 사기 당한 거 아니죠? 춘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기는 무슨? 내 돈 내가 쓴 건데. 쓴 게 아니라 없어졌잖아요. 도현이 소리쳤다. 춘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한 거다. 예. 재산이 있으니까 싸우더라. 그래서 없앴다. 도현과 지원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없앴다니, 그게 무슨. 기부했다. 다. 춘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동네 복지관, 고아원, 무료급식소. 다 나눠줬다. 한 푼도 안 남았어. 지원의 입이 벌어졌다. 아빠, 왜 그런 걸? 그럼 너희가 나눠 가지면 행복하더냐? 춘배의 눈빛이 차분했다. 너희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면서 나한테 효도한다고 우기더라. 그게 뭐가 효도냐?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뭐가. 내 돈인데. 춘배는 다시 TV를 켰다. 이제 싸울 거 없잖아. 편하게 살아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자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응. 우리 진짜 바보였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돈 때문에 싸웠는데 정작 돈이 사라지니까 싸울 이유가 없네. 그러게. 아빠가 뭘 원했는지 이제 알겠어.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원아.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각자의 차에 올라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았다. 예전처럼 싸우지 않았다. 그냥 밥을 같이 먹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식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춘배는 감기에 걸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침이 심해졌다. 도현이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폐렴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많이 위험한가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죠. 춘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 오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춘배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 이제 그만 살아도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을?
너희한테 짐이 안 돼서 다행이야.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재산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이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춘배는 눈을 감았다. 장례 조용히 치러라. 각서에 다 써놨잖아.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찮아. 나 후회 없어. 춘배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너희가 싸우지 않게 된 거. 그게 내 마지막 효도다. 사흘 뒤 춘배는 숨을 거뒀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곁에는 도현과 지원이 있었다. 두 사람은 울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장례는 각서대로 치러졌다. 꽃은 최소한으로. 부의금은 받지 않았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도현과 지원은 나란히 서서 절을 받았다. 예전처럼 티격태격하지 않았다. 서로 눈빛을 나눴다. 형제가 이렇게 된 거 아빠 덕분이야. 그러게. 돈이 있었으면 우린 끝까지 싸웠을 거야. 재산이 남을수록 가족은 멀어지는구나. 응. 마음을 정리하면 마지막이 편해지는 것 같아. 3일장이 끝났다. 도현과 지원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옷장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다. 춘배의 일기였다. 도현이 펼쳤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싸우지 않을 거다.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지원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우리가 미안해. 도현도 고개를 숙였다. 진짜 죄송해요, 아버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빈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또 눈이 내렸다. 지원이 말했다. 오빠.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현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빠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아빠처럼? 응.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식한테 짐 안 되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은 멀어진다. 마음을 비울수록 마지막은 가벼워진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법이었다. 춘배는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형제가 다시 형제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것이 춘배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무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끝일까? 도현과 지원에게도 언젠가 자식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늙어갈 것이다. 그때 그들은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생의 마지막 선물은 죽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것이라는 사실. 춘배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실천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 자식들이 느끼기 시작했다.